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덕목을 지켜라. 사람들은 적당한 때에 자신이 독립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다른 심판관 앞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치르는 것이며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놀이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험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험을 치를 때는 어느 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라. 설령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 시험에서 그 사람은 모두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자 막다른 골목일 뿐이다. 조국에도 매달리지 마라. 조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서 떼어놓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테지만 반대로 조국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동정에 매달리지 마라. 이는 특히 고귀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이 동정에 취약한 탓에 드물게도 고통과 무력함에 빠지는 것을 우연찮게 목도한다. 학문에 매달리지 마라. 학문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남겨둔 것 같은 아주 값진 발견을 했더라도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데 매달리지 마라. 더 멀리 높이 날아가 더 많은 것을 내려다보는 새처럼 자신의 욕망이 갈구하는 어느 미지의 세계와 낯선 세상에 매달리지 마라. 날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을 맞닥뜨리기 마련이다. 자신의 덕목을 지켜라. 전체를 위해 자기가 지닌 어느 개별적인 덕목, 예를 들어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친절이라는 덕목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고귀한 품성과 풍부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위험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덕목은 어떻게 보면 매우 사치스러운 것이라 어떤 방향으로 취급할지는 결국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용이라는 덕목을 악덕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야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 오만불선하다는 평판만큼 더 안 좋은 건 없다. 오만불선이라는 이름의 잡초가 자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전부 망치게 된다. 세상에 오만불선함을 조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심, 경의의 표시, 호의적인 친근함, 연애, 우정어린 증거, 잘못에 대한 고백, 타인에 대한 동정에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마저도 그 사이에 오만불선이라는 잡초가 자라면 결국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오만불선한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대단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경받는다고 착각한다. 사실 그가 잠깐 존경을 받을 수는 있다. 그가 오만불순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두렵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그의 요구대로 존경을 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요구가 도를 넘어서 더 이상 용인할 가치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그에게 혹독하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경우 사람이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대가는 멸시받는 것이다. 멸시받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손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정말 그가 해낸 것이 맞는지 남들에게 의심받으며 업적도 아주 사소한 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흙 묻은 발로
그의 업적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로운 행동마저 오해받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오만불선한 태도는 가장 안전한 곳, 이를테면 친구와 아내 앞에서만 보여야 한다. 이들은 다소 오만불선한 태도를 보여도 용인할 테니 말이다.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오만불선하다는 평판을 받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는 정중하게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보다 더 악영향을 미친다. 동료와 친구를 제물 삼아 자신을 즐겁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타인의 호평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호평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은 부모를, 학생은 선생을, 호의적인 사람은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호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 이를 허영심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경우 인간은 동료를 제물 삼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 예컨대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동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동료를 의도적으로 호평해 듣는 사람 모두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곤혹스럽게 만든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열망이 크다. 그래서 타인을 현혹해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게 한다. 말하자면 그릇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권위를 의지해 결국 오류가 발생하는데 심지어 그 오류를 믿기까지 한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마음에 더 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처럼 동료들에게 적의와 질투심을 초래하는 비우호적인 방법에 기대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셈이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다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권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외경심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권력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와 자신을 갈라놓고 배제하고 위아래로 구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듯 사랑과 존경은 같이 할 수 없으므로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을 은밀히 또는 공공연하게 거부한다. 계속 친구로 남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같은 사안에 대한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또 각자의 의견은 얼마나 분분한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설령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고 하더라도 당신 친구가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그 의견을 지지하는지는 당신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와 적의를 불러일으켜 관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러한 점을 깨달으면 동료들의 행위와 의견, 성향과 강점이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쩔 수도 없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를 인정하고 나서야 각자의 의견은 그의 성격과 일, 재능과 환경처럼 서로 연결된 요소들이 한데 뒤엉켜서 빚어낸 것으로
내적 필연성을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친구들이여 친구란 없다라는 현자의 말을 빌려 씁쓸하고 아린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지 모른다. 또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 친구라는 존재는 분명 있지만 날 혼란스럽게 만들고 착각하게끔 할 뿐이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 친구로 남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인간관계는 대부분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해서도 건드려서도 안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작은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정도 깨지고 만다. 가장 신뢰하는 친구들이 당신이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부분까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자연의 모습에서 자신의 닮은 꼴을 발견하라. 우리는 자연의 어떤 모습에서 자신과 닮은 꼴을 발견하면 기분 좋은 전율을 느낀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도플갱어일 것이다. 햇살이 반짝이는 10월의 대기,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장난꾸러기처럼 즐겁게 나부끼는 바람결, 아주 밝으면서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서늘함, 매서운 만년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옆에 자리 잡은 이 고온의 언덕과 호수와 숲이 한데 어우러져 느껴지는 우아하고 진중한 모습.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은빛 색조의 원료인 듯한 곳. 바로 여기 자연의 모습에서 자신의 닮은 꼴을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자연에는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이것에 마음이 끌려 예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친숙하거든. 마치 피로 이어진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단련을 매일 꾸준히 하라. 자그마한 일에도 자제하지 못하면 큰 일에 대한 자제력도 무너지기 쉽다. 그러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뭔가 사소한 것을 포기하는 단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하루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이는 그 다음 날 하나의 위험이 될 것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기쁨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하는 단련을 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논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내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나는 이 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현재 교육에서는 이런 진리에 관한 질문을 가르치지도 묻지도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할 시간조차도 없다. 아이들과 실없는 농담을 하고 장차 어머니가 될 소녀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미래와 쾌락에 대해 논할 시간과 의향은 언제나 있는데 말이다. 진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고. 인간에겐 통상적으로 70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사소한 습관들부터 고쳐야 인생이 달라진다. 육체의 만성적인 병처럼 영혼의 만성적인 병 또한 육체와 영혼의 법칙을 한번 크게 침해당했다고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병들은 알아채지 못한 무수히 많은 사소한 소홀함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주 미세하게 호흡하고 너무 적은 공기를 들이마셔서 배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은 결국 만성적인 폐 질환을 앓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치료하려면 예전과는 반대로 수없이 호흡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매일 15분씩 강하고 깊게 호흡하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가능한 한 바닥에 반드시 누운 채로 해야 한다. 15분마다 울리는 시계가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가 되도록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료는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을 지휘하려는 사람도 가장 사소한 습관들을 고쳐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10번씩 자기주의 사람들에게 악에 가득 찬 냉소를 퍼부으면서도 별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이런 식으로 지내면 몇 년 후 날마다 10번씩 주위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어쩌면 그는 주위 사람들을 날마다 10번씩 기분 좋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도 말이다. 나에 대한 남들의 말들을 모두 신경 쓰면 파멸한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하는 말을 매일 듣는 것, 또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남들이 자기에 대해 하는 말들을 모두 신경 쓰다 보면 파멸한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우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옳다는 정당성을 위해 우리를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옳거나 심지어 옳고자 한다면 이들은 우리를 참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과 화해한다는 심정으로 참자. 그들이 우리에 관해 말하고 칭찬하고 비난하고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해도 귀 기울이지 말자. 그들이 우리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자. 내 한계선 안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지 마라. 눈이 좋든 나쁘든 결국에는 내가 활동하는 범위까지만 보이기 마련이다. 이 한계선으로 단절된 나만의 세계는 크고 작은 숙명이자 가장 친밀한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결국 이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듯 모든 존재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원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마치 감옥의 벽처럼 하나의 작은 공간 안에 우리를 고립시킨다. 그렇게 에워싸인 우리는 한계선 안의 기준으로 바깥 세상을 평가한다. 이것은 가깝고 저것은 멀다. 이것은 크고 저것은 작다. 이것은 거칠고 저것은 부드럽다라는 식이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는 느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오류 그 자체이다. 우리는 삶의 한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과 흥분 정도에 따라 자신의 삶이 짧은지 긴지, 가난한지 부유한지, 충만한지 공허한지를 평가한다. 더 나아가 평균적인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다른 피조물의 삶까지 평가한다. 이건 역시 오류이다. 만약 우리가 평균보다 100배쯤 확대된 시력으로 가까이서 인간을 관찰한다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 보일 것이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은 감지하는 대상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한다. 우리는 감각기관이 지닌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각의 거짓과 기만에 넘어가며 이것이 다시 우리의 판단과 인식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으며 실제 세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나 샛길도 없다. 마치 자신이 친 그물에 걸린 거미처럼 우리의 감각 안에 스스로 갇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직 그물에 걸린 것만 잡을 수 있을 뿐 그물 밖에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대부분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변 사람들의 성취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나의 행위는 상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받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불만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보편적인 성공의 개념이 나의 능력, 나의 한계와 대립되는 데서 기인한다. 나는 평범함이란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것이며 수많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삼류작가나 아류들과 같은 부류로 묶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엘리트 사회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심각한 핸디캡이자 수준 높은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나아가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여겼다. 그러나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은 계급, 인종,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평범함은 주로 리더보다는 추종자에게서, 적극적인 사람들보다는 소극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딱히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없더라도 우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길 원치 않는다. 설사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자신만의 약점이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타인들의 기대에 찬 시선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나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나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그들의 의심적인 시선은 기대와 성취 간의 충동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내가 바라던 성취와 그들이 기대한 성취 간에 간극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시선이 없다면 나는 분명 그 정도로 심한 자격지심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최후 통첩으로 느껴지는 그들의 시선은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내가 세운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은 영원히 미뤄질 수 없다고 나를 압박한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나의 무능함을 알아챈다. 이런 대립이 대부분 나 자신과 내 상상 속의 타인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해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는 매 한 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 아무리 개인의 성공과 행복의 이상을 그 무엇도 아닌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한들 현실을 무시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평범한 삶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품은 원대한 야망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해도 우리가 열망하는 진리와 성공은 대개 타인의 성공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소설 몰락하는 자가 이를 완벽하게 예증한다. 이 소설은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촉망받는 두 음대생이 세계의 천재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를 만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의 등장인물 베르트 하이머와 화자인 나는 짤츠부르크 음대에서 거장 호로비치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천재 글렌 굴드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들의 예술적 재능을 의심하고 절망에 빠진다. 글렌 굴드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결국 피아노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한 사람은 끝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두 사람은 포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었다. 자신들에게 천재적 재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꿈을 포기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쉬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가능성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실패와 원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 내 연주가 베르트 하이머보다는 나은 것 같았지만 글렌 굴드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기에 나는 피아노를 그만두었다.
글렌 굴드보다 더 나은 연주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데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어서 나는 피아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나는 더 이상 피아노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글렌 굴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최고를 만나게 되면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 소설의 화자에게 경쟁이란 all or nothing이다. 그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어중간한 연주자가 되느니 피아노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즐거움에 무감한 것은 스스로를 몰락하는 자로 진단한 그들의 보이지 않는 불행이다. 패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삶의 기쁨을 빼앗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사망 선고와도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바흐의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진 화자가 굴드의 천재성에 서서히 그리고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잠식되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베른하르트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경쟁과 시기는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재능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억누르고 무뎌지게 한다. 베른하르트에 관한 전기에서 그의 이복형 페터 파비아는 베른하르트에게 라이벌이 없었다면, 그가 누군가와 비교되지 않고 라이벌의 반응에 고무되지 않았다면 그는 삶의 불꽃을 스스로 꺼뜨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베른하르트가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타인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타협점을 찾기보다 타인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면서 악마처럼 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른하르트는 타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상대가 스스로를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었다. 상대에게 인정을 구했다가 그것을 얻고 나면 그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행동 변화는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울한 기질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베른하르트의 영혼은 변화하지 않는 세계를 견디지 못해 자신을 자극하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다. 그가 타인을 하찮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서가 아니었다. 세계가 움직이고 변화할 때만, 그리고 친구든 가족이든 하룻밤 묵고 가는 손님이든 그들이 단절과 상처로 얼룩진 비극에 가담할 때만 이 세계를 흥미롭게 느낀 탓이다. 그저 함께하는 것은 베른하르트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했다. 요컨대 공동체와의 화합에 균열이 일어나야만 그는 만족할 수 있었다. 타인을 도발할 때만 즐거움을 느끼는 그는 무엇이 되는 것보다 그저 존재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지루해했다. 도발할 만한 상대 없이 영혼의 중심을 교감하며 그저 함께하는 것은 베른하르트에게 영혼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한 피아노 연주자의 바로 윗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우연찮게 이런 영혼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도끼 어린 경쟁에 집착했던 베른하르트와 달리 그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완벽함을 추구했다. 그는 이제 대중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8시간씩 연습에 몰두했다. 그는 대중으로부터 얻는 영광 대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성취를 통해 충만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즐거움이 점차 자신만을 위해 연주하는 즐거움으로 치환된 것이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서 오롯이 자신만의 기쁨을 만끽하던 그 연주자는 다양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삶은 몰락하는 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극적 삶과 대척점에 있다. 결코 대중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그의 탁월함은 평범하고 그만하면 괜찮다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 또는 도덕적 미덕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아레테뿐만 아니라 행복도 이런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산적이지도 세속적이지도 않은 아레테는 타인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대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탁월함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황금의 중용에 깊은 관심을 가진 흔치 않은 현대 사상가 파울 플레밍은 이런 형태의 탁월함을 다룬 철학적 이론이 매우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의 삶에 이토록 깊숙이 자리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플레밍은 소소한 사건들 뒤에 가려져 있어 등한시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탐구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소소한 일상의 미덕을 예찬했다.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위대함과 소박함, 비범함과 평범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플레밍은 큰 사건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흔적을 남겨야 하지만 소소한 사건들은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므로 그 사건의 영향력과 본질이 하나라고 썼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누군가의 더디지만 만족할 만한 발전을 가능한 한 가장 세심하게 표현하는 것,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난해한 시를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대개 눈에 띄지 않는 그 세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사소한 감정, 소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부감과 공감이 뒤섞인 삶의 미학이 발견될 수 있다. 처음에는 익숙하고 단조로운 시시한 세계에 집중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심과 집중에서 시작되는 이런 접근 방식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평범한 것들에 관심을 두면 겉보기에 대단할 것도 없고 비범하지도 않은 삶에 만족하게 된다. 대문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말테의 수기를 통해 이런 모순을 다루었다. 홀로 파리에서 지내고 있는 말테는 한 상점의 쇼윈도 안을 들여다보다가 한가롭게 앉아 천하태평하게 무의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말테는 이런 인물들에 매료된다. 아무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얼핏 보면 장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안을 들여다보니 주인은 그냥 앉아서 만사태평으로 책을 읽고 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장사 따위는 개의치 않으면서 그 앞에는 개 한 마리가 앉아 나른하게 꼼지락대고 있거나 아니면 고양이 한 마리가 책 등에 새겨진 제목을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 열지어 꽂혀있는 책들을 따라 사뿐히 걸어가며 고요에 한층 무게를 더한다. 아, 저렇게 살아도 만족할 수만 있다면 이따금 쇼윈도에 물건이 잔뜩 진열된 가게 하나를 사서 20년 동안 개 한 마리와 함께 거기에 앉아 있고 싶다. 말테는 발치에 앉아 꼼지락대는 고양이나 개와 함께 장사 따위는 개의치 않는
고서적상들의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에 공감하지만 아직 그렇게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 저렇게 살아도 만족할 수만 있다면 하고 말하는 그의 한탄에는 그런 한가한 삶을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가적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마음도 없고 성공의 욕망을 내려놓을 마음도 없다. 내일부터는 성공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언제까지고 선택을 유예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가장 원대한 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한 단면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보다 깊숙한 곳에 있지만 더 환히 빛나고 있을 또 다른 면면들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소위 평범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틀에 박힌 생각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지 깨닫게 된다. 현실에서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서로 얽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런저런 범주로 분류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드러나지 않는 삶을 조명하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다. 픽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